전당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는 흉기 소지자가 검거됐고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 등에 대해 검문 검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20대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어제 하루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1,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야외 활동은 대부분 중단됐고 현장에는 냉방버스 등이 공급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법원 판단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았던 74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한국인에 대해 실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9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말 지독한 폭염입니다. 더위가 아니더라도 외출하기가 공포스러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딘가 마음속으로 자문하면서 우리는 이 견디기 힘든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 발생한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을 보면 치안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이런 난동을 구태연한 지금의 방식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그제도 흉기를 들고 현장 부근인 서현역까지 갔고 하루 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도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시민 14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13명은 중상이고 2명은 생명까지 위독한 상태입니다. 김성돈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2일.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 2개를 구입한 뒤 곧바로 서현역에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다음 날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이렇게 스토킹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사람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지난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2개와 컴퓨터를 압수해 범행 관련 검색 이력이나 인터넷 게시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 14명 가운데 인도로 돌진한 차에 받친 20대와 60대 여성 등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교 자퇴 후 집을 나와 몇 년 동안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를 기억하는 주민도 아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신과적 정확한 판단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범행 동기를 추정 보도하는 것이 위험하긴 합니다만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자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피의자 A씨가 최근까지 살았던 분당 서현역 근처의 한 아파트입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이웃들도 A씨를 마주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층에서도 모르고 집에서 누가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 A씨는 아르바이트와 배달 대행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던 A씨는 범행 직전 가족이 살고 있는 인근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 대인 기피증을 이유로 자퇴했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3년 전 A씨가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씨가 오랜 기간 혼자 살았던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보인다고 진단합니다. 타인과의 교류에 흥미가 없고 혼자 지내기를 원하고 무차별 범죄의 공통적인 속성들입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과 외래치료 지원제도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피해자는 어제 오후 5시 55분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몰고 시민 여러 명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앞에 차를 세운 뒤에 2층으로 곧장 들어가 1, 2층을 오가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빠져나오자마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전체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선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당시 위급했던 상황이 CCTV에는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 난동이 일어났던 백화점 안에서 시민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한 여성은 어린아이를 안고 사력을 다해 탈출합니다. 가게 출입문을 잠근 뒤에도 외부를 살피며 불안해합니다. 어제 오후 6시 8분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당시 모습입니다. 112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5시 57분. A씨는 이곳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달아나다 2층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가 체포된 것은 최초 신고 8분 뒤인 오후 6시 5분. 하지만 공범이 더 있다는 백화점 안내를 들은 상점 직원은 1시간 동안 숨어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나 2명이랑 있었죠. 1시간 넘게 있다가 무서워가지고 그 차 안에서 지하 주차장 차 안에. 퇴근길에 나선 직장인과 약속 장소로 향하던 200여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 상점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도 밖에 통유리니까 바로 앞에 상황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보면서 대기를 좀 하고 있었고 좀 아줌마분들이나 다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백화점 보안 요원은 범행에 사용하던 흉기 1개를 확보해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대응을 하고 다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범인이 용의자가 일단 흉기를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워서 은닉을 한 다음에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은 8분 만에 끝났지만 112 상황실에서는 범인 검거 1시간 뒤까지 시민들의 신고 전화 84건이 쇄도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백화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있었지만 자신도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모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약속 장소로 향하던 17살 윤도일 군은 범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믿기지 않는 상황에 크게 놀랐습니다. 앞에 제 또래처럼 보이는 여학생이 쓰러져 있고 남성분은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지혈을 하고 계셨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아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윤 군은 부상자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일단 살려야겠다는 생각? 네, 그게 가장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윤 군이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함께 있던 음준 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생이랑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도망가든 막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섭지만 그래도 범인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었어요. 지난달부터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22살 정들샘 씨도 퇴근길 처참한 범행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등에 상처를 입은 여성의 지혈을 도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자진해서 손을 보탰습니다. 밖에서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고 많이 무섭게 했는데 일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일단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던 공포의 순간 용기를 불어넣은 건 눈앞에 또 다른 생명이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 와중에 흉기 테러를 예고하는 가짜뉴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범행 방법까지 자세히 적은 예고글이 오늘 하루에만 10건 이상 발견됐고 경찰은 작성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40분 만에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입니다. 흉기 사진과 함께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역과 잠실역, 부산 서면역까지 시간과 장소가 적힌 살인 예고글이
하루 사이 20건이나 게시됐습니다. 거듭된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 확산되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지금도 무서워요. 네,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나가기가 무서워서 조금 있다가 퇴근했어요. 그래서. 흉기 난동이 또 벌어졌단 가짜 뉴스도 등장했습니다. 포천에서 흉기 난동으로 36명이 다쳤다는 글과 대구 PC방종업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내용이 퍼졌지만 모두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쪽에서는 아니 버스 쪽에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고를 전혀 못 봤다. 오늘 오전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선 흉기 2자루를 가방에 넣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칼 어디 있어요? 들고 다녔어요? 아니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게시자 3명을 검거하고 살인 예비와 협박 등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위험 지역으로 판단된 공공장소에는 경찰의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분당의 오리역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고요? 네, 제 뒤로 경찰 특공대 차량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 오리역에는 완전 무장화 특공대가 주변을 순찰하며 경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2명씩 조를 이뤄 순찰을 했는데 오후 들어 특공대를 투입하며 경비 강도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곳 오리역을 비롯해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 백화점 주변 등 전국 15개 지방청에서 127명의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기동대도 투입된 상태인데요. 광장과 지하철역 등 전국 247곳에 경찰 12,000여 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은 불심 검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실제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예, 김 기자, 어제 사건이 일어난 서현역도 오늘 다녀왔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분당선이 지나가는 서현역과 오리역 일대를 살펴봤는데요. 하루 종일 일대가 한산한 모습이었고 일찍 문을 닫는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평상시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손님이 안 계세요. 저희가 9시, 10시까지는 여는 가게인데요. 오늘은 5시에는 마감을 하려고. 살인 예고가 저녁 시간으로 나왔던 만큼 시민들도 서둘러 퇴근길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이후 거리 모습도 낮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금요일인 오늘 사람이 많았을 음식점과 술집에도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오리역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들 하죠. 아무 이유도 잘못도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최근 왜 이런 일이 빈발하는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자, 이런 유형의 범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뭉뚱그려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해진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통계도 없고 이 사례를 분석하는 기준도 없는데요. 경찰이 지난해 1월 공식 용어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하고 전담 조직까지 꾸렸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진척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이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면이나 가석방 같은 감형 대상에서 빠지는 이 사실상의 최고 형량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건수도 적고 일반 폭력행위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따로 없어요. 법정형이나 선고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와 대책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유형 범죄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저지른 조선은 자신을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처벌도 효과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크게 나눠서 사회 부적응과 정신질환, 약물남용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시간을 들여서 범행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사이코패스로 원인을 치부해버리면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림역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렇고 피해자가 모두 20, 30대 청년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고립된 청년이 특히 많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19년 청년 인구의 3%, 34만 명이던 이른바 고립 청년은 2년 만에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 이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은 근본 원인을 절망과 고독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전국 곳곳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두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 기관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라면 공중보건의 문제고, 또 사회적 박탈과 좌절의 문제면 사회복지와 경제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복지와 공중보건과 경찰을 비롯한 사법, 형사정책, 이 세 가지 기능이 통합돼서 총체적인 접근을. 예, 당장 처벌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없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구속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 역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까? 네, 검찰 수사팀과 두 의원 변호인단 간 법정 공방이 끝난 지 어느덧 9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현재는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검토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 동시에 시작해 비슷한 시각 끝이 났습니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 돈봉투를 전달한 적도 증거인멸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윤 의원은 혐의 관련 구체적 언급 없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내에선 두 의원 모두 직접 나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매표 행위를 한 피의자를 의원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한다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고 경선 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에게 총 1,000만 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검이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 결국 구속되면서 주춤했던 검찰의 수사 동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법원이 두 번 만에 영장을 발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6월 청구된 첫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걸 감안하면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를 수긍한 셈입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16일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고 봤고,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박 전 특검 주장에도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11억 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 신병 확보로 꺼져가던 50억 클럽 의혹 수사 동력이 재점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 전 특검 구속 수사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액수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싼 값에 분양받아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등
화천대유로부터 얻은 이익이 25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심 무죄 뒤 재수사 대상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민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8월이 아주 험난합니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데다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만든 혁신위까지 말썽이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플랜 B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유만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혁신위 내에서도 혁신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오늘부터는 급격히 많아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예정돼 있었던 충남 천안에서 예정됐던 그 충남 지역의 지방 간담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예. 향후 지역 간담회도 일부 축소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쇄신안을 조기에 발표해서 원래 이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혁신위 임기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힘을 받긴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사실 혁신위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했어도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건 내년 총선 공천 개혁안일 겁니다. 혁신위 내부적으로는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의원제 폐지, 또 3선 이상 의원들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같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예. 중진이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사실 혁신위에 대한 당내 지지와 그 권위가 매우 높을 때도 될까 말까인데 예. 지금은 오히려 해체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안을 내놓아도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휴가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도 계속 침묵하긴 어렵겠군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신이 띄운 혁신이지 않습니까? 이 예. 혁신위가 이대로 좌초가 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자신의 당내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예. 김 위원장이 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당장 해체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 끝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돌아와서 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한다 이런 보도도 오늘 있었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 대표 측 여러 인사들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건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은 휴가가 끝나더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예, 이 대표마저 혁신위를 전면적으로 불신하기 어렵겠죠. 당장 다음 주에는 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법정 발언 이게 또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는 8일이죠.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이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예. 이달 말쯤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과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당내에서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휴가 끝나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겠군요. 민주당 취재 기자들은 다음 주도 계속 바쁠 테고요. 예, 신유만 기자 이번 주도 수고했습니다. 세계 청소년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입니다. 나무 하나 없이 텐트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텐트 안 온도는 어땠을까 싶죠. 게다가 새만금이 간척지다 보니까 이 배수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장마디 고인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야영장 곳곳은 물웅덩이입니다.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제 하루만 1,500명에 육박하는 대원이 병원을 방문했고 오늘부터 야외 활동은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먼저 김태준 기자가 현장 대원들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대원들 가운데 각종 벌레에 물린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안에 아직 남아있는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벌레에 잇따라 물린 겁니다. 잼버리 병원에는 어제 하루만 1,486명이 방문했습니다. 벌레 물림이 383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발진이 250명, 온열 증상은 138명이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28명 발생했습니다. 같이 지내고 있는 대원들 중에서 너무 더워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중단돼서 가는 도중에 다시 되돌아와서. 오늘만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등 25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소했습니다. 다만 조직위는 단체 퇴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는 방역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소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하고 있으며 모기, 파리 등 해충 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방제 인력을 추가 투입. 정부는 또 일선병원에 의료진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조직위는 행사 사흘째인 오늘에서야 잼버리장에서 열리는 173개 영내 활동 중 170개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한국을 찾은 세계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이뿐이 아닙니다. 이 잼버리 현장에서 독점 운영 중인 GS25 편의점이 물건값을 시중 편의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서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가격을 내렸습니다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 한 참가자가 10kg짜리 비식용 얼음 4포대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모두 8만 원을 냈습니다. 한 포대에 2만 원인 셈입니다. 시중 얼음집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배 이상입니다. 대원들이 너무 더워서는 올려 겨자먹기로 사긴 했는데 이건 해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마저도 얼음을 야외에 쌓아둔 상태로 보관해서 절반 정도는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비식용 얼음 마대에 든 거. 한 마대가 10kg인데 녹아서 마대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한 6kg쯤 들었나? 두루마리 휴지 2개에 4,000원, 컵 얼음은 1,500원, 아이스크림 2,000원, 콜라는 2,500원을 받았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2개는 시중에서 3,5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대형 얼음컵의 경우 90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잼버리 야영장에 설치된 편의점은 모두 6곳, GS25가 독점 운영 중입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GS25는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냉동, 냉장 장비 120대, 중장비와 차량 등을 동원해 수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GS25는 대회 개막 나흘 만인 오늘 가격을 시중 수준으로 내리고 생수 5만 개, 휴대전화 충전 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잼버리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형 냉방버스와 냉동 탑차 등이 공급됐고 이 대원들의 불만을 샀던 샤워시설 증설도 이뤄졌습니다. 이 현장을 찾은 한덕수 총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사실 잼버리 대회의 준비 부족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부실 운영을 피하지 못한 건지 또 어떻게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됐는지는 차후에 따져볼 부분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개최지인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현장 사진을 띄우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죠?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염과 폭우 대책 마련도 주문했지만 여가부 장관은 대책이 마련됐다고 답했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상상지 대책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대로 대회장은 폭우로 진흙탕이 됐고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냉방버스와 생수를 실은 냉동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물자, 급식 개선 등을 위한 예비비 69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후 새만금 현장을 찾아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늘막과 샤워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증설을 위해 곤병대를 파견하고 의료인력 4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외교부는 23개국 주한 외교공관을 불러 폭염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흉기 난동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20대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교사가 크게 다쳤는데 용의자는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 사건의 정황을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상의에 검정색 가방을 맨 남성이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고등학교로 급히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40대 교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제 개학했는데 B씨는 학교 정문으로 걸어 들어갈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부 작성했습니까? B씨는 심지어 학교 복도에서 1시간여 동안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 학교 교문을 빠르게 빠져나와 시내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B씨는 범행 후 집으로 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분석한 경찰이 B씨 집 근처까지 추격하면서 결국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피해 교사와 과거 사제 직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제 직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는 한편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이 사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교사가 생전에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불안을 호소했던 게 사실로 확인됐고 학기 말 업무 부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내기 교사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이 교권을 보장하라고 외칩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공동조사 결과 숨진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 학생이 연필에 상처를 입은 연필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왔다. 또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또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숨진 교사에게 막말을 한 학생, 수업 중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숨진 교사가 학기 말 과도한 학교 행정 업무로 힘들어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환한다거나 학부모에 대해서 진술을 듣는다거나 하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 같은 게 수사 당국에 가 있어서 유족 측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았던 업체 74곳을 고발했습니다. 부실공사와 이 정관 예우가 직결된 것으로 드러나는 만큼 내부 감사가 아니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럼 정관들이 자리한 업체가 어떻게 일감을 따냈는지는 백대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LH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철근 누락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를 비롯해 시공 누락과 부실 감리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LH 전관들이 포함된 이른바 엘피아 카르텔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내부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경찰 수사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관의 활약은 특히 공공발주에서 도드라졌습니다. 민간 건설 현장은 가격은 정해놓은 채 추첨을 통해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반면 LH는 가격과 기술력 등을 정성평가하는 이른바 종합심사제 방식으로 결정하는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최저가 입찰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종합심사제를 도입했는데 정관을 통해 일감을 따내는 도구로 오용된 셈입니다. LH는 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관의 입김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얼마 전 당정이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손해배상 대책 등을 내놨죠. 그런데 이 대책이 분양단지에 사는 주민에게만 해당돼서 논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는 대부분 임대 아파트인데 정작 이들을 위한 보상은 빠진 겁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시세보다 싸게 전셋집을 마련했단 기쁨도 잠시, 공사 현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기만 철근이 누락된 걸 봐요.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 15곳 중 10곳은 이 같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74%에 해당하는 임대 주민들이 당정이 내놓은 보상 대책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정은 철근이 빠진 아파트 입주자들에겐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들에겐 계약 해지권을 주기로 했는데 분양단지에만 적용되는 대책이라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아파트로 옮겨주거나 이사들이 다 전적으로 해서 나가주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지. 대부분의 임대 주민들은 보상을 논의하고 보수 상태를 공유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분양단지와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도 많고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의견 취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야 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보상 사각지대 지적이 잇따르자 LH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발견됐다고 전해드린 바 있죠. 조사 결과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감염 원인이 사료일 가능성이 커진 건데 정부가 전국 동물보호소를 상대로 이 무지하게 전수조사를 벌인 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AI 감염 소식에 정부는 전국 동물보호소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코와 목구멍 속으로 면봉을 밀어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인데 AI 증상이 없던 보령시의 한 보호소 고양이가 검사 직후 돌연사했습니다. 침 같은 그런 액체가 막 나오면서 3시간 정도 뒤에 떠났거든요. 광명시 보호소의 한 고양이도 검사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보호소에서 발견돼서 죽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보호소가 대상이 된다는 게 사실 보호소 자체에서 솟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이러스가.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전수조사를 벌였던 겁니다. 방역당국은 보호소 특성상 유기묘 등 외부 반입이 잦아 방역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호흡기 증상 등 기준에 따라 검체 채취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초로 발생한 사례다 보니까는 유익 경로나 이런 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는 당초 조사됐던 것보다 구매자와 판매 개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마약 사범 처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오늘 한국인 마약 사범 1명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됐는데 외교부는 여러 차례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광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이 오늘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가지고 있다가 현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2019년 1심, 2020년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됐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형법은 1kg이 넘는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팔거나 만들다가 붙잡히면 국적에 관계없이 최소 징역 15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最高人民法院对报请核准死刑的毒品犯罪案件，凡是符合判处死刑条件的，我们都坚决地依法予以核准。 중국 당국이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2014년 12월 이후 9년 만으로 이번이 7번째 한국인 사형 집행입니다.
외교부는 사형 판결 이후 집행을 미뤄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외국인 마약 범죄자 중에서 영국인 1명, 일본인 4명, 필리핀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연변의 윤동주 시인 생가를 폐쇄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관광 명소이기도 했는데 지난 5월 딸의 안중근 의사 전시실을 폐쇄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조치여서 서먹해진 한중 관계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측은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지 김충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룽징에 있는 민족 시인 윤동주의 생가입니다. 기와 지붕을 갖춘 전형적인 한옥 형태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였지만 중국 당국이 지난달 중순 폐쇄했습니다. 내부 수리를 이유로 들었지만 휴가철에 관광 명소의 문을 닫는 것을 두고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선전해온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윤동주 생가 정문 옆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쓴 표석을 세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중국의 대표 포털인 바이두에도 윤동주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중국의 신동북공정 움직임에 지난해 정부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주소를 본적으로 윤동주 시인의 호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호적을 올리는 것을 거부한 독립주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대한국인으로 확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중국은 앞서 지난 5월 바렌의 리순가목 박물관 내 안중근 의사 전시실도 폐쇄했습니다. 안중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동주까지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하려는 설명 문구 같은 거, 안내판 이런 거를 이제 교체하지 않을까.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윤동주 생가를 폐쇄한 이유를 먼저 파악한 뒤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KT 이사회가 9개월간의 경영 공백을 메울 인물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경쟁사 출신을 선택한 거죠. KT는 이번 달 말 임시 주총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KT는 김 후보자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역량도 뛰어나다며 내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혈주의가 강한 KT가 경쟁사인 LG U+와 LG CNS를 거친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단연간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CEO를 맡은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전 KT 출신 후보자들이 내부 카르텔 비판을 받고 잇따라 낙마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최종 확정되는데 9개월간의 경영 공백으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스려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 전환, 인공지능 등 경쟁사보다 뒤처진 미래 먹거리 마련도 시급합니다. 디지코 KT라는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잖아요. 사업화를 본격화, 본궤도로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력에 뚜렷한 결점이 없는 데다 재무에 밝고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도 갖춘 인물이어서 CEO 선임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캐나다 전역의 산불이 계속되면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량이 이미 올해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 산불이 태운 면적은 남한보다 큽니다. 최훈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초 시작된 산불이 여전히 캐나다 삼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산불까지 옮겨붙었습니다. The Eagle Bluff wildfire crossed our border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triggered widespread evacuation orders and alert. 피해는 환경 재앙 수준입니다. 올해 캐나다에서 현재까지 탄소 2억 9천만 톤이 배출됐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4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채울 정도입니다. 산불이 태운 삼림 규모 약 1,310만 헥타르는 캐나다 4년치 산불 면적을 합친 것보다도 남한 전체 면적보다도 큽니다. 산불 연기는 이웃나라 미국 중북부 공기질까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We had an unusually hot year, which is probably driven by climate change.
We also have a very high accumulation of fuels in some parts of Canada. 하지만 여전히 전국 1,040여 곳에서 불길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고 있고 이 중 660여 건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고온 탓에 산불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는 처음으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이 종주국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인데요. 아시안게임 3연패를 자랑하는 이대훈도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태권도 레전드 이대훈의 한마디 한마디에 후배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손을 쓰려면 가까워져야 돼. 발이 허리 위로 올라오면 손을 쓸 타이밍은 끝난 거야. 포스트 이대훈이라는 평가를 받는 진호준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됐습니다. 제가 대훈이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1등은 꼭 하고 싶습니다. 종주국을 자부했던 한국 태권도지만 지난 도쿄올림픽에선 금메달 0개의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의 실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경험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선발전이라고 하는 경쟁을 치르고서 경기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는 기회가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근 IOC 선수위원회 도전장을 낸 이대훈은 태권도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린 아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아시안게임은 중국의 텃세, 중동권의 강세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이상을 거머쥐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새 지평을 연 무진기행은 이정표로 시작해 이정표로 끝납니다. 그가 무진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순수와 이상을 버리고 부와 욕망에 굴복하는 길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나죠.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길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은유합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길은 잠시라도 가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진다. 지금 그대 마음이 잡초로 꽉 막혔구나. 큰 도둑, 도척은 도둑질도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 숨긴 곳을 아는 슬기, 먼저 들어가는 용기, 맨 나중에 나오는 의리, 그리고 훔친 걸 고루 나누는 자애를 설파했죠.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가 아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을 떠난 뒤로도 검사의 길, 검사도를 삶의 도리로 내세우곤 했습니다. 공과 사의 청렴, 겸손과 절제의 덕, 끊임없는 수양을 말했습니다. 그렇듯 국민 특검으로 불렸던 그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2년 만입니다. 문 정부의 검찰은 초반에 그를 2차례 소환한 게 전부였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다가 지난 3월에야 압수수색에 나섰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특검법이 거론되자 비로소 수사다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러고도 첫 영장이 기각돼 다시 질타를 받고서야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왜 진작에 분발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번에 박 전 특검을 구속시킨 결정타는 국민적 신망을 받던 특검 시절에 받았다는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받은 8억 원 중 3억 원은 자신의 변협 회장 선거 자금으로 썼다고 하죠. 그는 특검 때 사기꾼한테서 구급차를 공짜로 빌려 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로, 변호사로, 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그가 누려온 삶에서 도대체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려도 욕심은 배부를 줄 모른다는 불교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리를 말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삶과 도에 어긋나지 않게 살기란 결코 쉽지 않죠. 박 전 특검은 올해 초 정치권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셨다고 합니다. 남몰래 열심히 망치라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자니 제 낯이 오히려 뜨겁습니다. 8월 4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특검의 몰락이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시죠? 걱정인 건 주말과 휴일에는 더위가 한층 더 강해진다는 점인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모레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강릉은 일요일을 기점으로 심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이유 중 하나는 태풍 카눈이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수요일쯤 일본에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 우리나라 동해상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서 태풍 상황도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 서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곳곳으로 25도를 웃돌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4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